여러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변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마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것처럼 한순간은 당신을 세상의 중심에 두다가 다음 순간에는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칼융의 깊은 통찰을 통해 나르시시즘의 두 가지 얼굴, 은폐된 나르시시스트와 과시적 나르시시스트의 차이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관계를, 당신의 삶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이해하는 여정입니다. 마치 안개 낀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갑자기 나타난 등대처럼 오늘의 이야기는 당신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심리학적 통찰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구독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이 채널이 계속해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우리는 은폐된 나르시시스트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칼 융은 그의 분석 심리학에서 그림자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아의 어두운 측면입니다. 은폐된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그림자 속에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숨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하고 조용하며 때로는 희생적이기까지 합니다. 마치 달빛 아래 조용히 피어나는 야행성 꽃처럼 그들은 어둠 속에서만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연극 배우가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항상 조연을 맡습니다. 주인공이 빛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받쳐주는 역할입니다. 관객들은 그의 헌신에 감동합니다. 저렇게 겸손한 배우가 있다니 하고 감탄합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그는 다릅니다. 그는 주인공이 받는 박수 소리를 세고 자신이 받은 박수와 비교합니다. 그는 은밀하게 주인공의 실수를 기록하고 언젠가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날을 꿈꿉니다. 이것이 바로 은폐된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풍경입니다. 융은 이러한 현상을 개인의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했습니다. 은폐된 나르시시스트는 집단 무의식 속에 내재된 겸손과 자기희생이라는 원형을 의식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들은 사회가 칭찬하는 덕목의 가면을 쓰고 그 뒤에서 자신의 나르시시즘적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2024년 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한 소셜미디어 논쟁을 기억하시나요?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자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다며 희생자 서사를 전개했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행동이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계산된 전략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폐된 나르시시즘의 현대적 사례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수동적 공격성입니다. 직접적으로 화를 내거나 요구하는 대신 그들은 침묵으로, 한숨으로, 미묘한 비난으로 상대방을 조종합니다. 괜찮아. 네가 행복하다면 나는 상관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 말투와 표정에는 깊은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천천히 퍼지는 독처럼 그들의 수동적 공격성은 관계를 서서히 부식시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자신의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 즉 내면의 반대 성별 요소와 제대로 통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남성 은폐된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그들의 억압된 아니마는 조작적이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성 은폐된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그들의 아니무스는 숨겨진 권력욕과 통제 욕구로 발현됩니다. 이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점은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을 표현하면 그들은 즉시 희생자 역할로 전환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야? 난 항상 너를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당신이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상황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의 방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왜곡된 자신의 모습만 보이고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은폐된 나르시시스트의 또 다른 특징은 과도한 피해의식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는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타인의 인정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간접적인 암시와 유도를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칭찬하고 인정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낚시와 같습니다. 직접 물고기를 잡으려 하지 않고 미끼를 던져놓고 물고기가
스스로 물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자신의 전체성을 실현해가는 과정입니다. 은폐된 나르시시스트는 이 개성화 과정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대신 그것을 더욱 깊이 억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인정하는 대신 그것을 왜곡된 형태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마치 뿌리가 썩어가는 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잎이 푸르러 보이지만 내부는 점점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 내담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파트너는 항상 당신을 위해서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원하지도 않는 선물을 사주고 그녀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넌 고마운 줄도 모르는구나. 이것이 은폐된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실제 욕구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은밀하게 통제권을 행사합니다. 이들의 자존감은 매우 취약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취약함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확인과 인정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너무나 간접적이고 조작적이어서 상대방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자존감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줄로 조종되는 인형과 같습니다. 인형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형사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융의 이론에서 자아와 자기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은폐된 나르시시스트는 자아가 비대해져서 자기의 전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자아는 겸손하고 희생적인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미지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너무나 강하게 동일시한 나머지 자신 안의 다른 측면들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펙트럼의 반대편으로 이동합니다. 과시적 나르시시스트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만약 은폐된 나르시시스트가 달빛 아래 조용히 피어나는 야행성 꽃이라면 과시적 나르시시스트는 한낮의 태양 아래 활짝 핀 해바라기입니다. 그들은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욕구를, 자신의 우월감을,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거대한 공작새를 상상해보세요. 그 공작새는 자신의 화려한 깃털을 활짝 펼치고 모든 이의 시선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다른 모든 새들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과시적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공작새와 같습니다. 그들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고 그들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며 그들의 의견이 가장 가치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 자신은 그렇게 믿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과시적 나르시시스트는 팽창된 자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자아는 자기와의 연결을 잃고 독립적으로 비대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규칙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신화 속 이카루스와 같습니다.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아가려는 욕망,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만함, 그리고 결국 찾아올 추락. 과시적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명확한 특징은 과도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주제로 시작하든 결국 그들의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있었던 힘든 일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잠깐 듣는 척하다가 곧 자신이 경험한 더 어렵고 더 극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성취를 축하해달라고 하면 그들은 형식적인 축하 한마디 후 즉시 자신의 더 큰 성취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모든 대화가 그들에게로 통합니다. 2025년 초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한 기업 CEO의 발언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직원들을 대체 가능한 부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만이 회사의 진정한 가치이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비전을 실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식의 발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시적 나르시시즘의 극단적 사례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배경이나 도구일 뿐입니다. 과시적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인지적 공감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무엇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공감, 즉 그 감정을 함께 느끼는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의 감정은 조작의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이 슬프다면 그들은 그 슬픔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기쁘다면 그들은 그 기쁨을 빼앗거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융은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문제는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기를 혼동할 때 발생합니다. 과시적 나르시시스트는 페르소나가 곧 자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화려하고 완벽한 이미지가 그들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페르소나 뒤에는 깊은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황금으로 도금된 조각상과 같습니다. 겉은 찬란하게 빛나지만 속은 텅 비어 있거나 값싼 재료로 채워져 있습니다. 과시적 나르시시스트의 또 다른 특징은 착취적 태도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거래로 봅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당신이 유용하면 그들은 당신을 가까이 둡니다. 당신이 더 이상 쓸모없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주저없이 당신을 버립니다. 이것은 감정적 거래가 아니라 사업적 거래입니다. 실제로 많은 과시적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의 인간관계를 니트워킹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람은 자원입니다. 활용 가능한 자산입니다. 이들의 자존감은 외부의 인정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하지만 은폐된 나르시시스트와 달리 그들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들은 칭찬을 갈망하고 찬사를 기대하며 숭배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만약 기대한 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분노합니다. 이것을 나르시시즘적 분노라고 합니다. 작은 비판이나 무시도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풀려진 자아 이미지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풍선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크고 단단해 보이지만 작은 바늘 하나에도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융의 그림자 개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과시적 나르시시스트의 그림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깊은 불안감과 무가치함입니다. 그들의 과장된 자신감과 우월감은 사실 내면의 깊은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한 방어 기제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면, 평범하다면 아무 가치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특별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멈출 수 없는 경주와 같습니다. 결승선은 없고 쉴 틈도 없으며 단지 계속 달려야만 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내담자의 배우자는 전형적인 과시적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천재라고 믿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믿어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가족 저녁 식사 시간에도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 하면 그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내 말 먼저 들어봐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 그는 당신은 이해 못할 거야. 이건 내 전문 분야니까 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이 가족의 중심이어야 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의 관객이어야 했습니다. 과시적 나르시시스트는 질투심이 강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오직 한 명만이 빛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면 그것은 자신의 빛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밀하게, 때로는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취를 폄하하거나 방해합니다. 이것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의 이익은 곧 자신의 손실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손실을 봐야 합니다. 융의 아니마와 아니모스 개념을 적용하면 과시적 남성 나르시시스트는 억압된 아니마가 열등한 여성성에 대한 경멸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감정을 약함으로 보고 공감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합니다. 과시적 여성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그들의 아니무스는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형태로 발현되어 전통적인 여성성을 거부하고 권력과 통제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혹시 주변에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과거에 이런 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깊이 있는 심리학적 통찰을 나눌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 두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는 핵심적인 차이점들과 왜 이 구별이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를 만났을 때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이 두 유형이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같은 산에 서로 다른 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에서 보면 완만한 경사로 보이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가파른 절벽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같은 산입니다. 첫 번째 핵심 차이는 자기 표현 방식입니다. 은폐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별로야. 나는 특별할 게 없어.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들 속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겸손한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나는 이렇게 희생하는데도 인정받지 못해. 라는 것입니다. 반면 과시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나는 최고야. 나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나는 특별해. 라고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속삭임과 외침의 차이입니다. 은폐된 나르시시스트는 속삭이며 관심을 구하고 과시적 나르시시스트는 외치며 관심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둘 다 똑같이 관심을 원합니다. 단지 그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칼 융은 대극의 합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심리적 현상은 그 반대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폐된 나르시시스트의 겉으로 드러난 겸손 뒤에는 숨겨진 우월감이 있고 과시적 나르시시스트의 겉으로 드러난 우월감 뒤에는 숨겨진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극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핵심 차이는 분노 표현 방식입니다. 은폐된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는 수동적입니다. 그들은 직접 화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침묵으로, 회피로, 간접적인 비난으로 분노를 표현합니다. 괜찮아, 화 안 났어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모든 행동은 화가 났다고 소리칩니다. 그들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중요한 일을 미루고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실수로 망쳐놓습니다. 이것은 마치 느린 독과 같습니다. 당장은 아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관계를 죽입니다. 과시적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는 폭발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화를 숨기지 않습니다. 모욕받았다고 느끼면 그들은 즉시 공격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비난하고 때로는 물리적으로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분노는 통제할 수 없는 산불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들의 분노가 지나간 후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노는 일시적인 감정 폭발일 뿐이지만 상대방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 분노 패턴은 모두 통합되지 못한 그림자의 표현입니다. 은폐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지 못하고 왜곡된 형태로 표현하며 과시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고 과잉 표현합니다. 세 번째 핵심 차이는 관계 패턴입니다. 은폐된 나르시시스트는 의존적 관계를 만듭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나 없이는 안 돼.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희생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무능하고 의존적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새장 안에 새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새에게 먹이를 주고 보호하지만 동시에 날아갈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과시적 나르시시스트는 위계적 관계를 만듭니다. 그들은 항상 위에 있어야 하고 상대방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명령하고 지시하고 평가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왕과 신하의 관계와 같습니다. 왕은 절대적이고 신하는 복종해야 합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개인이 각자의 전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적 관계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은폐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독립성을 잃고 과시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정체성을 잃습니다. 네 번째 핵심 차이는 자기인식입니다. 은폐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을 가장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들의 행동이 주작적이라고 지적하면 그들은 깊이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을 보지 못하는 뱀파이어와 같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왜곡된 자기 이미지만을 믿습니다. 과시적 나르시시스트는 부분적인 자기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자신이 나르시시즘적 특성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점으로 봅니다. 그래, 나는 자신감이 넘쳐. 그게 뭐가 나빠?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나르시시즘은 성공의 비결이지 치료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융의 자기 인식과 의식 확장에 대한 이론을 생각해보면 두 유형 모두 진정한 자기 인식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은폐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동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과시적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취약함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핵심 차이는 비판에 대한 반응입니다. 은폐된 나르시시스트는 비판을 받으면 움츠러듭니다. 그들은 즉시 방어적이 되고 자신을 희생자로 위치시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항상 최선을 다했는데 라고 말하며 비판한 사람을 가해자로 만듭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상처받은 표정을 짓고 때로는 자해 위협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비판을 멈추게 하고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슴도치가 위협받을 때 공처럼 웅크리는 것과 같습니다. 방어적이지만 동시에 가시로 상대방을 찌릅니다. 과시적 나르시시스트는 비판을 받으면 공격합니다. 그들은 비판한 사람의 자격을 문제 삼고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어 역공격합니다. 너는 뭔데 나를 비판해?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마치 코브라가 위협받을 때 머리를 치켜들고 공격 자세를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직접적이고 위협적입니다. 융은 그림자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는 것은 개성화의 핵심 과정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비판은 그림자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인데 그들은 이 기회를 거부합니다. 은폐된 나르시시스트는 그림자를 부정하고 과시적 나르시시스트는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통찰을 종합하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 안에 나르시시즘적 경향을 어떻게 인식하고 치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결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즘에 대해 배우는 것은 단지 타인을 판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어두운 측면을 이해하고 더 전체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여정입니다.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환상은 내가 충분히 사랑하면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환상입니다. 나르시시즘은 성격 구조의 깊은 곳에 뿌리내린 패턴입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형성된 것도 아니고 하룻밤 사이에 치유될 수도 없습니다. 마치 100년 된 참나무를 하루 만에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가 너무 깊고 구조가 너무 복잡하며 시스템 전체가 그 패턴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은폐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계를 설정하는 당신을 이기적이고 무정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그들은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반응합니다. 이것은 마치 퀵샌드에서 빠져나오려는 것과 같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듭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감정적 분리입니다. 그들의 감정적 조작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어도 당신의 경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과시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들과 직접적으로 대결하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보다 이 전쟁에 훨씬 능숙합니다. 대신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폄하하면 방어하지 마세요. 그들이 자랑하면 감탄하지 마세요. 그들이 화를 내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마치 태풍 속에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태풍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잡고 견딜 수는 있습니다. 융의 개성화 이론을 적용하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역설적으로 당신의 성장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고히 하며 외부의 인정 없이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강요합니다. 이것은 가혹한 선생님이지만 때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떠나야 할까요? 모든 관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당신의 영혼을 죽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관계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면, 당신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면, 당신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다면 떠날 때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존입니다. 이것은 마치 불타는 건물에서 탈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물을 구하려다가 함께 타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봅시다. 왜냐하면 융이 말했듯이 우리가 타인에게서 강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도 나르시시즘적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 있는 자기인식입니다. 혹시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나요? 혹시 당신은 자신의 필요를 주장하지 못하고 항상 희생자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이것은 은폐된 나르시시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나요? 혹시 당신은 공감보다 승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나요? 이것은 과시적 나르시시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융의 그림자 작업은 이런 자기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부정하는 대신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적 경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치유의 과정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먼저 공감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즘의 해독제입니다. 마치 얼음을 녹이는 봄햇살과 같습니다. 공감은 차가운 자기중심성을 따뜻한 연결로 바꿉니다. 공감을 연습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대화할 때 당신의 반응을 계획하는 대신 정말로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당신의 이야기로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을 최소화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취약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르시시즘은 취약함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진정한 연결은 취약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갑옷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방비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갑옷 없이 움직이면 훨씬 자유롭고 가볍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 연민을 키워야 합니다. 나르시시즘은 종종 자기 비판과 자기 혐오의 다른 면입니다. 과도하게 자신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모두 건강한 자기 수용의 부재를 나타냅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에게 친절한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공격하는 대신 나는 인간이야, 실수할 수 있어, 이것에서 배우고 성장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자기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어두운 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빛 속으로 가져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 안의 나르시시즘적 경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이해하면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통해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이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다른 이유로 치료실을 찾습니다. 우울증, 불안, 관계 문제 등으로요.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서서히 자신의 나르시시즘적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융분석 치료는 특히 나르시시즘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증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격 구조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꿈 분석, 능동적 상상, 그림자 작업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무의식을 탐험하고 억압된 부분들을 통합하며 진정한 자기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하면 완전한 치유는 드뭅니다. 특히 과시적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그들은 자신의 패턴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패턴이 그들에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고 사람들을 통제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유지합니다. 왜 바꿔야 할까요? 이것은 마치 승리하는 전략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폐된 나르시시스트는 조금 더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종 자신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끊임없는 불안과 우울을 경험합니다. 이 고통이 변화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나르시시즘을 주장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끊임없는 자기 전시와 인정 추구를 장려합니다. 성공은 타인을 이기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개인주의는 공동체보다 우선시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나르시시즘적 특성을 개발하지 않기란 어렵습니다. 융이라면 이것을 집단 그림자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억압하고 있는 것, 바로 상호의존성, 취약함, 진정한 연결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독립적이고 성공적인 개인이 되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이 필요를 부정할 때 왜곡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 수준에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다른 가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쟁보다 협력을, 이기기보다 이해하기를, 완벽함보다 진정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감을 가르치고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보도록 가르치며 자기 가치가 외부 성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나무가 자라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숲이 될 수 있습니다. 집단적 수준에서 우리는 대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을 개인의 도덕적 실패로 보는 대신 우리 사회 시스템의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공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고통받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충분히 좋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당신은 그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 안에 나르시시즘적 경향을 발견했다면 용기를 내세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치유의 시작입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지지그룹을 찾으세요.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전체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전체성입니다. 빛과 어둠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강함과 약함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를 사용해 타인을 판단하지 마세요. 대신 이해하고 연민을 가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우리 모두는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장하고 치유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여러분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공유해 주세요. 이런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수록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즘 학대에서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어떻게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다시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 심도 있게 탐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치유 여정을 응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별은 가장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 안에 빛을 믿으세요. 함께라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